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서는 탐구 활동, 미진했던 부분을 살펴보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활동에 보면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의 기준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대와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문화 차이에 따라, 우리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뭐예요? 생각과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행복 기준 찾기에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그 시대, 일단 장발장이라는 시대와 이 장발장이 탄생이 됐던 지역, 그리고 홍길동이 살았던 시대와 거기에 대한 지역, 그리고 안네 프랑크가 살았던 시대와 그 지역, 이 셋이 모두 시대는 동일한 형태가 유지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은 전부 다르겠죠. 그럼 우선 장발장부터 한번 볼까요? 장발장은 배고픔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자, 내용을 보면 일찍 고아가 된 저는 누나와 조카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가정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된 노동을 했지만 가난했고 가족들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해요? 노동에 비해서 임금은 낮아졌다. 추운 겨울 일자리를 잃은 저는 굶주린 조카들에게 줄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 얘기는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훔친 이유가 있죠. 훔친 이유 까닭은 뭐예요? 배고파서. 단지 배고파서가 아니라 여러 날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도움받지 못할 조카들을 생각하니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좀 훔쳤는데 그것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죄를 졌으니 감옥에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의 이제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특히 자기보다도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교도소에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발장 얘기는 레미제라블이죠. 그래서 이거는 빅토르 위고가 쓴 작품인데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 뭐예요? 빈부격차, 사회적 불평등이 컸었던 그러한 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은 신분 차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자, 홍길동 얘기는 보면 제 어머니는 신분이 낮은 노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 신분의 제도가 사회에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노비였기 때문에 저 역시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허락하는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죠.
게다가 서러운 것은 제 낮은 신분 때문에 노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분 제도에 따른 이제 차별화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길동은 신분제도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이제 허균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허균이 살던 시대상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무슨 사회예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신분제 사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이게 그 상공인, 그 다음에 노비, 그리고 또 일반인 백성 중에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제 있다는 거죠. 노비 그리고 천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구성 체계가 이렇게 됐었던 신분제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허균은 지금 홍길동 전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 안네 프랑크,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치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독일이 나치를 피해 비밀 은신처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이죠. 이 현 상황은 나치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치에 걸리면은 독가스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치에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신처에 나치가 들이닥칠까봐 기침 소리도 내지 못해요. 불안한 삶을 여기에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삶. 저도 다른 사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고 싶어요. 이게 자유스러움을 가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안네 프랑크가 자신의 일기에 그렇게 써 들어갔습니다. 자, 안내는 전쟁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와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하던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공통점이 사회 구조가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상이든 철학이든 아니면 무슨 어떠한 조건에서 그 조건이 긍정적일 때는 그것을 잘 발전시키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혁 또는 혁명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 바꾸고자 하는 그 이론의 틀이 사상, 철학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살던 시대의 공통점은 개인을 억압하는 시대 상황을 보여줬어요. 이때 사회적 억압과 불평등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시대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때는 억압적인 시대 속에서 인간의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한 그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때 이 세 작품에서 첫 번째, 자로의 문학 작품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조사해 봅시다 그랬어요. 이 시대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레미제라블은 지역이 프랑스고 이때 프랑스 혁명 직후 프랑스 노동자 계층에 대한 열악한 처우등으로 인해 민중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이죠. 근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런던에서는 평균 생존 나이가 17세 그랬어요. 17세. 우리는 이 당시 34세였어요. 34세. 자, 이제 홍길동전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홍길동전은 조선시대죠. 노비제도, 적서차별 등이, 적서라는 거는 뭐예요? 적자와 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서라는 얘기는 적자와 서자를 얘기합니다. 적자는 이게 우리가 그 적자와 서자인데 이것을 앞에 글자를 따서 적서라고 해갖고 적서차별 그랬어요. 이 적자는 본 부인에게 난 사람이고 또는 첩에 본 부인에게 나온 거고, 서자는 이게 첩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다른 형태에 있어서의 드러난 자식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인 자식을 적자를 하고 우리는 서자는 본부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자식을 서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별 등의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존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때 지역적 배경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은 조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허균이 나중에 자기가 나라를 세우죠. 이거 홍길동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율도국이에요. 율도국. 그래서 율도국이라는 것은 결국은 홍길동이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는 뭐예요? 불평등한 신분 제도가 없는 곳, 그러니까 이상세계를 우리는 여기에서 유토피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안내일기 세 번째 거를 봅시다. 안내일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이 억압받고 학살을 당한 상황이죠. 이 당시 우리는 이게 학살을 할 때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계급이 대령인가 중령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600만 유대인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 하죠. 이 사람을 어디서요? 남미에서 잡았어요. 남미에서 잡아서 이제 유엔의 법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국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이 사람을 재판을 했죠. 재판을 했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군인으로서 위에서 명령을 한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군인은 당연히 그 지휘자의 명령에 따르는 게 군인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할 짓인가 해야 할 짓이 아닌가 이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을 칸트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칸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그랬죠? 이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기에 네가
했느냐라고 그걸 질의를 하죠. 따라서 자기는 아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만 복종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군인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예, 기계로. 근데 이제 거기에 사법위원회에서 아니다. 너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무시를 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군인이 명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너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결국은 사형에 처합니다. 예. 종신형인데 사형에 처하죠. 그래서 이때 안내 얘기는 어디예요? 네덜란드에서 이게 쓰여진 글이랍니다. 자, 율도국 봅시다. 율도국은 가상의 나라예요. 바다 건너 섬으로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꿈꾼 평등사회, 즉 신분차별과 탐관오리가 없는 사회의 상징으로 유토피아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율도국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분차별과 탐관오리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그만치 신분제도가 강했고 또 탕관우리 즉 부패한 관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어서의 답을 추론할 수 있는 문학 작품 속 인물의 행복 기준을 비교하고 이 기준이 현대에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이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뭐였어요?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의 기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두 번째, 홍길동전의 홍길동입니다. 신분제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평등함을 행복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는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없지만 여전히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이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평등 보장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차별이 남아있는 지역,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불평등이 일반화된 곳, 또 불평등이 일반화된 곳, 그런 데가 어디겠어요? 이게 이거는 결국은 불공정한 곳이에요. 불공정한 곳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정의롭지 않은 곳이에요. 정의롭지 않은 곳.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는 몰스에 의한 뭐죠? 얘는 무질서한 사회입니다. 무질서한 사회.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독재국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안내일기의 안내를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 중세시대의 백년전쟁,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헬레니즘 시대 때에 우리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얘기를 한 개인의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개인의 이 평화와 개인의 자유로 얘기했던 학파가 에피쿠로스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타락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파라고 있어요. 스토아파는 제논이 창시를 했죠. 이 제논은 부동심이라고 했어요. 부동심. 이때 부동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맹자의 부동심하고도 저는 같다고 보는데 그 부동심이에요. 이 부동심인데 이것을 아파테이아 그랬어요. 아파테이아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안타락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내 일기에 있어서의 안내가 행복의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이때 전쟁이 들끓었던 시대에 나온 평정심이나 부동심의 상태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각각에 있어서의 세 작품에서 나타난 이 내용은 행복의 기준으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요 차시에 있어서의 마무리를 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는 의식주를 갖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랬어요. 그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행복이겠죠, 행복. 이때 의식주를 갖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걸 뭐라고 했어요? 맹자의 항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준의 충족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때 항산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경제적 안정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이 항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도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있죠.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나온 두 학파가 아까 얘기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파라고 스토아파. 자, 이 두 학파는 비교를 해서 모의고사하고 수능에서도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과 고통받는 중생 얘기가 나오니까 불교겠네요. 그쵸? 불교 문화권에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실천을 통해 해탈의 경제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행, 중생, 해탈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예요? 그거는 불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여기를 한번 봅시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부분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이 위에 있어서 1차시 학습을 했을 때 복습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래요. 그리고 무지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과 중생, 해탈의 경제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본 문화는 불교 문화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에서 삶의 목적의 중요성을 한번 볼까요? 삶의 목적의 중요성 그랬어요. 이 목적의 중요성이라는 거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의 이때의 목적지 두 곳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두 곳의 목적지. 그 하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곳. 그것은 죽음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행복이라는 목적지 이 두 곳을 향해 간다고 그랬어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이 어느 목적지예요? 지정된 항구겠죠. 그래서 만일 배가 바다 위에서 나아갈 방향을 읽는다면 이건 뭐예요? 나아가는 방향을 읽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항해를 할 수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좌초됐다면 이렇게 되겠죠. 좌초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삶을 포기하는 거와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니까 뭐죠?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목적이 없다면 우리 방향을 잃고 목표를 하는 배와 같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다는 건 뭐죠? 생각 없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삶. 자, 삶의 목적에 대한 네 가지 유형 봅시다. 목적에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목표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이러한 사람은 뭐죠? 결국은 뭐예요? 동물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적 삶을 사는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삶의 목적이 관심이 없어요. 현재를 즐겁게 보내면 만족해요. 현재를 즐겁게 보내면 만족해요. 이 얘기는 뭐죠? 육체적 쾌락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죠? 정신보다는 육체가 더 나를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꿈만 꾸는 사람. 이루고 싶은 꿈은 있지만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하지를 않는 거, 행위를 안 하는 거. 행위를 하지 않는 자. 이건 뭐예요? 망상가예요, 망상가.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것저것 시도하는 건 많은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이건 시도만 하는 사람 그랬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내가 인내와 끈기가 부족해서 어떤 완성된 것을 만들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일은 많이 벌려놓는데 마무리하는 것이 없더라. 이런 이 얘기. 네 번째는 내가 헌신할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요.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이 표현 보세요. 헌신할 가치를 발견했고 이 얘기는 뭐죠? 칼빈의 직업 예정설과 같은 거예요. 직업 예정설이라는 것은 내 직업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된 직업이 뭐죠? 그거는 내가 소명을 아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알아서 나는 이 소명대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 삶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이 가치를 발견했고라는 것은 내가 나의 소명을 알게 됐고 그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네 사람의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윌리엄 데이먼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에 무관심한 사람, 지금 첫 번째 사람이죠. 무관심한 사람은 자신이 추구할 바를 찾으려는 징표를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추구할 바를 찾으려는 징표를 보이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꿈만 꾸는 사람. 꿈만 꾸는 사람은 목적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도적 삶이 안 됩니다. 결국 뭐예요? 생각만 많습니다. 생각만 많아요. 이렇게 된대요. 그럼 나는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공부의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다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도만 하는 사람은 목적적으로 보일 만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실천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잠정적이고 순간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덕이 심합니다. 이게 변덕이 심하다.
좋게 얘기하면 관심이 다양하다. 관심이 다양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취가 없습니다. 성취가 없으니까 자기가 성취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을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거든요. 성취감이 없으니까 그냥 헤매는 거죠. 네 번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헌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계획한 바를 실천에 옮깁니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 나는 내 삶의 목적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한 정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에 안주, 감각적인 쾌락, 그리고 해야 하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회피하려 합니다. 결국은 뭐죠? 이거는 편안함 추구.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감각적 쾌락이니까 육체 탐이. 그 다음 뭐예요? 현실의 안주라는 거는 이게 자기가 뭐를 추구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갖지 못하는 삶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삶의 목적이 나와 사회 구성원의 삶이 나아진 것인 사람은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나의 목적은 어디 속에 있어요? 공동체 이론으로서 이를 이렇게 뭐뭐답게 살겠다라는 게 결정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주고 힘든 시기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목적을 향해 쭉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하다 그만 또 다른 거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봅시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의 목적이 뭐죠? 공부의 목적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목적을 직업으로 두고 우리가 동서양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봅시다. 동양은 뭐예요? 천명, 하늘에서 명을 받아서 그 명에 따라서 내가 해 나갑니다 라고 해서 누가 돼요? 장인정신이 확보가 돼서 그 자기의 직업에 맞는 그와 같은 사람답게 사는 사상을 우리는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정명사상 그래요. 그리고 장인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문가이래요. 천명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 해야 할 일이 있구나라는 소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서양에서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서양에서는 마틴 루터 킹이죠. 이 사람은 충실해야 됩니다. 뭐예요?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실한 자세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칼뱅은 직업 소명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 있어서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직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문인이 되는 게 최고의 좋은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막스 베버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티즘, 즉 신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 곧 직업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직업을 공직자의 모습으로 했을 때 공직자의 자세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의 심서라는 건 뭐예요? 백성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목민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생각의 힘에 들어가 볼까요? 생각의 힘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인 삶의 목적 그랬어요. 캄보디아 육상 선수 삼랑은 평소 빈혈을 앓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 경기대회 결승전을 두고 심랑이 빈혈이 재발을 했대요. 트레이너는 선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여 달리기를 만류했는데 삼랑은 끝까지 달려 내란의 아픔이 아직 생생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뭐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결국 삼랑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했고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경기를 마친 삼랑은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인생에서 똑같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관계없이 이 얘기는 방향만 맞다면 또는 지향점만 바르다면 누구나 인생에서 똑같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시차는 있지만 시차와 공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얘기를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삼랑의 얘기는 동남아시아 게임 육상 여자 5,000미 결선에서 나선 캄보디아 대표 보우 삼랑 얘기인데 이게 국제종합대회에서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책임감 끝에 달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위 선수보다 5분 54초 늦은 2분 54초의 기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관중의 가치가 쏟아졌다. 자, 이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삼랑 선수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었던 이유는 속도와 관계없이 결국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어려움을 한번 극복하면은 또 다른 극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삶의 목적의 중요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의 중요성.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려 합니다. 즉 게을러집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과 사회 구성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일상에서 행복을 주고 힘든 시기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2번과 같은 사람은 곧 뭐예요?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에 자기는 충실하겠습니다라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번의 형태에 있어서의 이 모습이 우리는 리더의 품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